안녕하십니까. 다한회계법인의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연말정산 전체 구조에 대해 설명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종합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중에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각 공제나 세액 공제에 대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제자매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형제자매가 가능한데 형제자매 가능한데 취업, 취약, 요양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것, 무슨 병원을 지방으로 갔다든지 학교를 지방으로 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퇴거를 해가지고 일시적 퇴거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형제자매는. 그리고 두 번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요건이 있었죠. 요건이 있는데 세대원이 일정 요건, 세대주나 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정 요건의 세대원이 뭐냐면 해당 세대원이 세대주 말고 해당 세대원이 공제 신청 당시 얘는 세대주였습니다. 신청 당시 세대주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에서 변경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 변경 이유가 병력 의무나 학업, 근무지 변경 등 합당한 사유로 인해서 세대주가 변경되고 그런 경우에 세대원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 세대원이.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용카드 공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득공제 중에 시도권 공제가 많이 있죠. 이제 근로자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본인 카드 말고 본인 카드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카드도 가능합니다. 근데 신용카드에서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죠. 100만 원, 소득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뺀 그 소득 금액, 그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 됩니다. 근데 나이 요건이 있었죠. 형제자매 직계 존속은 60세, 직계 비속은 20세 이래야 되는데 요 나이 요건에 의해서 소득은 없지만 나이가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25이다 그러면은 소득이 없는 25이면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세를 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 요건만 맞다면 이러한 25살의 자녀가 쓴 카드 금액도 본인의 카드 금액에 합쳐서 이렇게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부양하는 가족 중에서 나이는 따지지 않고 소득만 따집니다. 그러한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 금액도 내가 쓴 카드 금액으로 볼 수 합쳐서 내가 쓴 거랑 합쳐서 신용카드 공제를 공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총급이죠. 총급 4천만 원이고 내가 신용카드 소비를 1,500원 했고 체크카드를 500만 했다. 이런 신용카드에는 아까 말한 부양가족들 중에서 직계 존속이든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이든 형제자매든 소득 요건만 100만 원이 넘지 않은 소득요건만 충족하고 나이는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부양가족이 사용한 카드 금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신용카드 공제 금액을 계산해 보면은 일단 총급의 25%입니다.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이 초과 사용한 금액만 일단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하면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2천만 원인데 총급의 25% 2천만 원 초과할 금액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천만 원이 이제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현금유증권은 30% 공제해주기 때문에, 자, 천만 원에서 우리 체크카드가 500만 원이니까 나머지 신용카드는 500이 되겠죠. 두 개 합치면 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75만 원, 체크카드는 150만 원에서 합쳐서 이제 225만 원이, 소득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 한도를 확인해 보면은 다 무조건 전부 다 공제가 된다는 게 아니고 한도가 있습니다. 1900, 4천만 원의 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기 때문에 225만 원 모두 적용 가능하다. 그래서 4천만 원 이하는 이제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거죠. 아니, 7천만 원 이하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7천만,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까지 한도고,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그런,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25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건 우리, 7천만 원 이하인 4천만 원이니까 공제 한도 300이고, 대상 금액이 225만 원이므로 220만 원 전체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항목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기본 공제 중에서 보면은 소득 금액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지 않습니까? 소득 금액입니다. 매주 수입 총 받은 뭐 급여에서 비용 개념이죠. 그 근로자는 근로소득 공제하라 그랬죠. 그 뺀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받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양도를 한다. 뭐 팔 때 그러면 파는 금액이 있고 그 산 금액이 내가 처음에 취득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파는 금액, 취득 금액을 뺀 이 차이 이걸 양도소득금이라면서 그래서 이런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 전체 금액이 100만 원이 아니라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인데 근로소득만 있다. 근로자다. 나머지 소득이 하나도 없다. 뭐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연금 뭐 하게 소득이 하나도 없다. 그건 총급여로 따집니다. 이거는 비용을 빼기 전 금액이죠. 약 총급여가 연봉에서 비과세를 뺀 거죠. 뺀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가 500만 원 초과하지 않으면은 기본공제사 소득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구체를 보면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이죠. 500만 원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 이제 이런 때는 총급여가 333만 원을 초과한 부양 가지고 기본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은 왜냐면 333만 원을 이제 가지고 총급에서 근로소득 비용이라는 개념을 빼게 되면은 100만 원 초과해 버립니다. 이것이. 이런 이 총급여가 333만 3,334원 이상인 총급여자 근로자는 근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그냥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은 500만 원까지 총급여로 500만 원까지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어. 근데 총급여 1년 동안 받은 연봉에서 비과세를 뺀 그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은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배당소득이나 뭐 이런 양도소득 아니 죄송해요 배당소득이나 뭐 이자 뭐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게 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 100만 원 따져야 돼요. 그때는 총급여로 보면은 총급여에서 333만 3,344원 이 총급여가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은 100만 원을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따져보면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게 초과하게 돼. 그래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배우자는 그래서 근로소득 있냐에 따라서 500만 원과 333만 3,334원입니다. 그래서 총급여 330원에서 근로소득 233만 원 빼보면은 근로소득 100만 원이죠. 1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이 10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의 자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소득 지급 시 원전에서 모든 가세일자가 종료되고 종합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공개 대상이 됩니다. 나이는 뭐 하지만 그러니까 일용 근로소득만 이제 일용직이다. 일용직 소득만 있다. 예를 들면 일용직 소득만 있는 그런 부양가족.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일용 근로자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또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 여건만 충족하면은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양도소득 금액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 초과하는 부양가족 비용공제 불가능한데 양도소득이란 뭐냐면 양도 아까 말했죠. 파는 가격에서 내가 그 산 가격을 빼고 여러 가지 필요금 뺀 거 그리고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뺀 금액입니다. 뺀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만 원 그리고 이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있는데 250만 원은 차감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도하는 금액에서 예를 들어 아파트를 내가 한 1000만 원 주고 샀다. 1000만 원짜리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인데 살 때 500만 원 있다. 500만 원이면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차이가 500이지 않습니까? 500에서 뭐 여러 가지 비용, 필요경비를 또 빼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있다. 그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빼고 해서 그 최종 요 금액이 100만 원이 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세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양도소 기본공제 금액 250을 차감하기 전입니다. 여기서 250 차감 전의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퇴직소득 금액은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즉 퇴직급여액이 100만 원은 퇴직소득 금액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소득은 비용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받은 퇴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일시금을 수령 시 퇴직소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06년에서 12년 퇴직 지급액을 개인 퇴직계좌로 가세 이연한 후 중도 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이 된다.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 그다음에 총수익금이 사업소득이면 매출이면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이제 100만 원이다. 항상 우리가 이 100만 원 소득 금액 100만 원을 따질 때 기본 소득 소득 요건을 따질 때 내가 받은 총 금액이 아닙니다. 비용을 뺀 하여튼 나머지 금액에서 이 금액이 100만 원이냐. 그리고 기타 소득금을 따지면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신고 대상이 기본이 안 되죠. 기타 소득으로 그러니까 자 보시면 총 수익 금액이 1,500만 원 받았다. 그럼 필요금비가 이제 80%죠. 그러니까 80% 필요금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빼면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 됩니다.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을 부양가족 기본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 금액은 300입니다. 기타 소득 금액은 그러니까 내가 받은 예를 들어서 어떤 대회에 참여를 해서 1,500만 원을 받았다. 어떤 내가 어떤 대회에서 시상을 해서 현금으로 1,500 받았다. 그때 필요경비가 80% 인정됩니다. 그래서 80% 빼고 나면 20%가 남게 되겠죠. 1,500에서 80% 비용을 인정받으니까 이게 법에 정한 금액입니다. 80% 빼면 300이 되겠죠. 1,500에서 1,000 빼면 300. 이 300만 원을 이런 기타 소득 금액은 이렇게 300을 초과한 기본금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연금이죠. 공적연금 총 연금액 비과세하고 516만 6,660
66원이죠. 초과하고 공적연금은 이제 총 그 연금액입니다. 연금 내가 받은 금액, 매월 받는 금액, 총 매출액이라고 하면 비용 빼기 전 금액입니다. 이게 이제 516만 6천 원이 6,666원이 초과하거나 그 다음에 사적연금입니다. 사적연금은 연금 개인 저축이나 뭐 퇴직연금도 있죠. 이 연금액이 연 1,500만 원 초과 한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죠. 1,500만 원. 1,500만 원 초과하면은 이걸 따져보면은 이제 연금 소득 금액을 따지면 100만 원이 넘어가야 됩니다. 총 연금액이 받은 게. 그러니까 사적연금은 내가 개인적으로 연금에 불입하고 막 1년 동안 1,500을 이상을 받으면 받는 뭐 부양가족은 그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적연금 있죠. 공적 뭐 군인연금이다. 뭐 이런 그 선생님연금이다. 이런 연금의 경우에는 1년 받는 등 금액이 516만 원입니다. 516만 6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 해당이 된다. 그리고 금융소득을 2천만 원을 초과한다. 금융소득을 2천만 원 초과하여 종합소득 가세표준 학철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해가지고 금융소득이 이자 배당소득이 연 받은 금액이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대상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연하겠죠. 각각이 100만 원이 이 아니라 한 개인이 뭐 배우자나 뭐 직계 존속이 근로소득도 있고 사소득도 있고 기타소득도 있는 경우에는 이 세 개 다 합친 금액 비용 그러니까 총 받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어떤 그 금액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자는 1900 500만 원이라고 했죠.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간 소득금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이제 Q&A를 보면은 자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소득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기본공제상 예금을 판단할 때 월 100만 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총급액 500만 원이 되겠죠. 기본공제 받아서. 그리고 이 배우자가 이런 근로자다. 그러면 무조건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다른 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연봉에서 비과세를 뺀 그 금액이 500만 원까지는 가진 배우자는 기본이 대상이 되지만, 아니, 근로소득이 말고 다른 소득이 있다. 그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 아까 총급액 500이 아닙니다. 500이 아니고, 총급액이 보면 아까 333만 3,334원 총급여가 이 총급여가 이 경우에는 초과되면은 초과된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금액이 타소득 없습니다.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 가다공제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 해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나요? 그러면 연간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연히 연도기본공제에 해당되지 않겠죠. 당연히 아까 100만 원을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 금액이라 하면 아까 말하지만 내가 판 양도가액이 아니라 거기서 취득가격을 빼고 또 이런 필요비용 빼고 장기 보유 공제까지 뺀 금액이 100만 원이 넘냐 안 넘냐입니다. 그리고 8년 자격농지를 양도등하게 되면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그러니까 8년 자격농지 양도 등은 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감면이 있지만은 그 100만 원이 넘어가는지를 잘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다음 가세기간에 연간소득금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2월에서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다음에도 소득요건이 충족해야 된다. 이게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크게 하고, 자,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국어로 교육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당연하죠. 한쪽 부부가, 한쪽 배우자가, 본인이냐 배우자가 하면 됩니다.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국어로 교육이 불가능하죠. 당연합니다. 형제 자매 중 한 명만 공제해야 돼, 부모님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있고 저희 누나가 있는데, 저희 누나가 저희 부모님 공개를 받아버리면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한테 전화 와서 부모님 공개를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으라 하고 있고, 저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부양할 때 사실 입증한 자, 그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둘 이상의 경우에 공개 수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저랑 우리 누나가 있을 때, 누나가 있는 경우, 저랑 누나 중에 실제 부양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부양하고 있으면 제가 받는 거고, 누나가 부양하고 누나가 받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둘 다 부양하고 있다. 부양한 거 입증한 사람 둘이다 그러면은, 직전가세 기간에 입증 공제받는, 이렇게 23년도 기속, 연말정산 때 받은 사람이 받으면 되고, 다만 또 직전가세 부양권 인정금이 받은 사람이 없을 때는 해당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저랑 누나 중에서 종합소득금액인데, 종합소득금액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총 받은 거에서 뭔가 비용 같은 개념 빼고 남은 금액이 많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예를 들어 사업을 하고 있고 식당을 하고 있고 누나도 식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올해 제 식당이 매출이 있을 거고 매 비용이 있어. 그걸 뺀 금액이 이 두 개 중 비교해서 높은 자가 받으면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보면 부모님이죠. 장인 장모 포함하죠. 다수의 자녀가 인적 공개 신청 시 누가 공개받은 부모님을 막 서로 공개를 받았다 하면 부모님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1인이 공개받아서 당연하죠. 아까 한 명이 받아야 돼요. 다만 부모님 다수 자녀가 기본 공개 대상자를 신청한 게 없이 전부 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 부양한 경우 입증해서 받으면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을 보며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그 자녀가 부양하고 있다 보겠죠. 부모님을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을 통해서 실제 부양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린다. 둘 중에 누가 부양하고 있는지 헷갈리거나 또는 주거 형편상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저랑 누나도 부모님이 저 따로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자, 이랬을 때 실제 제가 생활비를 매번 보내고 있고 누나는 안 보낸다. 그러면 제가 받는 게 맞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해당 가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해당 가세기간 개시일 전에 24년 1월 1일 전에 돌아가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올해 24년도 안에 돌아가신 분은 가능합니다. 해당 가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게 출국한 직계종속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3일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부양공적은 연말제인지 그러니까 24년도 안에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 안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 이전 23년 이전은 당연히 안 되겠죠.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만은 저축 납입 공제가 불가능한데 일정 세대원이 있죠. 아까 병원이나 이런 걸로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는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주택만의 저축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아까 2주택자나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그러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 청약저축은 무주택 가격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택청약저축이는 당연히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저축을 붓는 거죠. 그리고 무주택 항해서를 이제 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예, 이제 공제입니다. 또 이제 신용카드 공제 이런 것도 공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가 아까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형제 자매는 안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나이 요건은 신용카드 공제는 나이는 따지지 않고 소득은 따지지만 그중에 또 형제 자매 자체는 사용한 카드는 본인의 카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직계 존수형, 직계 비속만 해당됩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그로스면 이제는 500만 원이죠. 배우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공제 불가하자. 그 소득 요건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중복으로 공제 불가. 당연하겠죠. 한쪽만 받아야죠. 신용카드는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 공제를 적용합니다. 가족카드의 경우에는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 공제를 한다. 사용자죠. 사용자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신용카드는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가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행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2주택자는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 저당 차입을 한 경우 이자 상행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서 근로자가 차입을 한 이자 상환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유주택 판정 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보유주택 2주택 이상인 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배우자도 있고 여러 가지 부양가족들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그 주택수를 합쳐서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모님의 주택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소지에 있으면 주민등록상 실질을 따지지 않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주택수는 포함해서 2주택을 따집니다. 사업용주택이죠. 임대주택이나 은행집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이후 판단 시 합산해 판단한다. 사업용주택도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세대원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공제 적용 시 가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일정 요건의 아까 세대주 말고 세대원이 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적용을 받을 때 이 가세기간 24년 12월 30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거주하지 않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또 이어서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장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세대주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세대주이지만 그 주택에 대해서 저당 차입금 이자를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죠. 그러니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 차입금 당 이자 상환액 그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은 장기주택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가 장기주택 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는데 일정 요건의 세대원의 명의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공제가 되는데 일정 요건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주택가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으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 시제 거주하는 경우
그러니까 세대원 명의의 어떤 그 배우자 명의의 장기주택 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세대준 이제 그 남편이 공개받을 수 있냐 이런 겁니다. 그럴 때는 요건이 이렇다 이거죠. 이렇게 겁니다. 먼저 같이 그 배우자랑 본인 남편이 같이 살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택가 차입금에 대한 해당 세대원 그 배우자 명의로 이러한 차입금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세대주가 또 근로소득이 없어야 됩니다. 남편이 없거나 또는 남편이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있더라도 이자상에 포함한 주택 자금 공제나 그러니까 주택 자금 공제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남편이 받지 않은 경우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습니다. 이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 이자 상환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는 거주를 다른데 시골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어떤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이거죠.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가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세대원으로 등재된 사람의 경우에는 주거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2주택이 포함돼 가지고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한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4년도 중 새로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가 3개월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해서 24년 12월 30일 현재는 한 주택 경우 대한 신주택에 대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에 대해 도덕 공제받을 수 있나요? 보면 14년 1월 1일부터는 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하더라도 가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인 경우 신주택에 대해 장기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4년 1일부터 일시적 2주택이 됐다가 하여튼 그 24년 12월 말일 날 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공제 가능하다. 2주택자를 보지 않는다 이거죠. 23년 12월 30일 이전에는 구주택을 양도 후 신주택 취득하여 신주택에 대한 장기주택 처당금 이자 상한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이런 거냐 아니면 이전이냐에 따라서 따져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개인연금 저축입니다. 개인이 이제 연금에 나중에 위해서 부입한 경우 납입금의 40% 공개해 주는데 70만 한도로 한다 했죠. 그 연금저축으로 차고 기재하여 연금계좌세 공제를 적용. 이 내용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의 부양가족 명의 연금저축 이제 부양가족 명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당연히 세공제 대상이 아니겠죠.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한 가세기간의 연금저축은 세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액은 12월 30일까지 유지하는 경우이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공제 여기죠. 보험료 공제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이 된다. 얘기입니다. 또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의료비 경우에도 어떤 내용이 있냐 보면 의료비 지출 중 보험회사에서 보증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겠죠. 그렇죠? 보험회사 돈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 일정액을 상해보험, 단체보험 등 시선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월요일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내 근로복지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공제 대상이 아니다. 하여튼 외부 지원받은 거는 아니다. 순수 자기 비용으로 쓴 의료비만 가능하다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받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연간보험 적용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해가지고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 금액은 의료비 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진료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내용은 그냥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 부양한 한 명만 공제하지. 부모님이 뭐 수술을 두 번 받았는데 한 번 수술은 뭐 형이 받고 한 번 수술은 동생이 받고 이건 불가능.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추천한 의료비는 차남과 장남 모두 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되겠죠. 차남이 부양하고 있지 않겠다. 기본공제 대상 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연령과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기본공제에서 연령이나 소득으로 인해서 기본공제 대상이 못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의료비는 그러한 소득이나 기본공제를 연령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장남이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 이제 기본공제 받고 있는데 차남이 의료비를 냈다 부모님 걸 그때 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도 그렇고 장남도 그렇고 둘 다 불가능하다 이 말이고.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죠. 간병비는 의료비 대상이 아니고 본인 외의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대학금만 대학원 교육비만은 본인만 해당되고 되지 않습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 공제가 나가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만 가능하다. 초등학교 입학연도가 1, 2학년 학원비는 고비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연도에 1학년 1월달, 3월달에 학교 가니까 1, 2월분은 가능하다. 이 내용이죠. 취약전 아동을 본다 이거죠.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자금은 교육비 아니죠. 소득세법상 비과세 학자금입니다. 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 회사,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공제 대상이 당연히 아니죠. 비과세 학자금. 지원받는 경우에는 안 된다. 교육비 수수 자기 돈을 지출한 교육비만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본공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공제는 소득 요건을 따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형제가 같이 부양인데 소득은 없지만은 나이가 안 맞아서 이제 60세가 안 됐다 형이 형제 자매가 60세가 안 된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 안 된 그런 공제 대상자도 기본공제는 가능하다.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쓴 기부금에 대해서는 본인도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공제자가 아닌 직계 좀비속 행제당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니죠. 기본공제 대상자의 직계 좀비속과 행제 참여해야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근데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 공제 대상.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배우자는 아까 말한 100만 원이죠. 근로소득금은 100만 원.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500만 원. 근로소득 외에 총급여는 330 얼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하고 1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허위 또는 가다하게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은 세액공제 정책이 아니고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어떤 거냐?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 금액 관계없이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2서식이죠. 그리고 기부금 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45서식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고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해당 정치자금 영수증을 공개수수로 제출해야 된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부금을 급여해서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금 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뭐 회사가 월급 주면서 기부금 급여해서 기부금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뭐 기부금 영수증이나 기부금 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종교단체 일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은 왜 필요수는 뭔가?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보시면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소속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문화체육부 장관이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법인인지 종교단체가 그러한 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종교단체의 고유분업증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 기준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뭐 고유분업증을 갖고 있어야 공제 대상이고 없으면 공제 대상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러한 종교단체가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그런 비영리 법인인지에 따라서 해당 정부가 기부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구조 및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